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살의 여자이고 아이들 돌보느라 직장생활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엔 아픈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곤 엄마와 두 손 꼭 잡으며 포기하지 말자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사신 착한 분이었는데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안 하신 아버지 대신 가장의 역할까지 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신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돈도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매번 엄마와 저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는데 오빠랑 제가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니 엄마도 아버지와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혼의 이자만 꺼내도 난리를 치는 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폭군이었는데 오빠가 장가를 가고 저마저도 회사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니 엄마를 혼자 그 집에 둘 수가 없어 저희가 나서서 이혼을 시켜드렸어요. 저희랑 같이 살 땐 눈에 보이기라도 해 마음이 놓였는데 둘 다 집을 떠나게 되니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시켜드린 거죠. 근데 엄마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돈 한 푼 없고 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셨거든요. 그 일이 생기고 나선 엄마는 5년 동안이나 숨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랑 오빠도 엄마를 보러 가는 날이면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엄마를 만나러 다녔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미행을 할까 봐요. 그런데 다행히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나선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시골에 숨어 살면서 식당에 취직을 해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경험으로 지금도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런 엄마한테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저의 결혼이었는데 엄마는 매번 제게 너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꼭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는 바람에 너한테도 영향이 간 것 같아 항상 미안하고 또 미안해. 부모가 돼서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해서 미안하고 그런데도 엄마는 너랑 오빠가 바른 길로 잘 자라줘서 항상 고마워. 엄마는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야.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손보고 결혼한 건데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훌륭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란 거야. 나도 엄마 걱정 안 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게. 이런 엄마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로 저는 좀 여유로운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이 부동산을 하셔서 은근히 부자였거든요. 엄마 또한 제가 본인의 인생을 닮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왜 딸은 엄마의 인생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는 그 말을 제일 겁내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저랑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는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엄마가 일하던 식당이 망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 시골에서 올라오셨거든요.
몇 년 동안 숨어 살면서 아버지도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여기 와서 식당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엄마를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엄마가 식당 주방 경력이 오래되긴 했지만 연세도 있으셨고 연줄도 없어 다들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죠. 식당 주방 일은 거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직이 잘 되는데 엄마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일자리를 구하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돈 100만 원은 넘게 월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아침에 10원 한 장도 본인 손으로 벌 수 없게 되었으니 저랑 오빠가 용돈을 드려도 엄마는 불편해하셨어요. 하기야 저랑 오빠가 각자 2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니 그 돈으로 엄마가 한 달을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셨죠. 그걸 보는 저희 남매도 엄마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항상 편치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시어머니께서 저와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군요. 사돈어른은 형편이 아직도 그러셔서 어떡한다냐? 아직까지도 일을 못 구하신 거지? 아니, 가끔 반찬해서 주시는 거 보면 손맛은 좋은 거 같은데 그 손맛이 아깝긴 하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상가 중에 오랫동안 공실이 나서 아주 골머리 썩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식당이라도 하실 테냐고 여쭤봐라. 뭐 사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서로 좋은 거니까. 어차피 음식점이야. 주방장 손맛만 좋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 테냐고 여쭤봐라. 솔직히 뭐 물어보나 마나지. 이렇게 사돈 챙기는 시애미가 어딨냐? 사실 엄마에게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엄마에겐 추천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돈이 많다 보니 맨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갑질하는 데는 선수였어요. 본인 이름 앞으로 상가가 몇 개씩 있고 평생을 월세만 받고 사셨으니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알아줄 턱이 없었죠. 그리고 한 달 월세만 밀려도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윽박을 지르시는 분이었기에 엄마에겐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원체 성격이 이러신데 저희 엄마라고 다르겠어요? 남편도 이 말을 듣곤 자기 엄마 성격을 아니까 장모님한테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니 늘 눈치 보고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 살았는데 저도 초반에는 시집살이를 엄청 당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피말려 죽을까봐 일부러 회사에 발령 신청을 해 시어머니와는 멀리 살게 되었는데 한 달에 2~3번만 찾아뵙고 있었죠.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저도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당하다 보니 이젠 싫은 소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셨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엄청 들떠있는 목소리로 얘 선아야,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엄마는 솔직히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니들한테 용돈 받아서 사는 것도 염치 없고 그걸로 집 월세만 내면 아무것도 안 남아서 매번 김치에 밥만 먹고 산 적도 많아. 그리고 아직까지 엄마도 혼자 밥벌이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돈 벌고 싶은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아니, 나도 떳떳하게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하는 건데 너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보증금이랑 월세는 조금 깎아서 받을 거라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구나. 사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시어머니 성격 엄마도 잘 알잖아. 괜히 거기 상가 들어갔다가 음식점이 잘 안 되기라도 하면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 일부러 엄마한테는 말도 안 꺼냈지. 엄마도 그런 거 같더라. 근데 선아야, 엄마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식당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써주는 데가 정말 없어.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라도 할게. 응? 살려면 뭐라도 못하겠냐는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였고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의 상가에 들어가 음식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걱정이 있던 건 그 상가가 시댁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것도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엄마 식당에 자주 가서 훈수질과 갑질을 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야 본인도 음식점 사장이 되었다며 이제야 나도 내 가게가 생겼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은행 대출을 받아 정말 최소한으로 가게 인테리어와 식기들을 구매해 엄마는 백반집을 오픈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기세가 하늘을 찔렀고 맨날 뭐만 하면 내가 네 엄마를 살렸다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안 돼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시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아버지를 보살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엄마를 살려줬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 같은 시애미가 어딨냐? 사돈 밥벌이까지 책임져주고. 너는 나한테 평생 효도를 해도 모자라. 이미 애비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집 정리되는 대로 들어와라. 이미 남편과는 이야기가 끝났다는 본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시는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니 남편 말이 저희 엄마 일도 시모가 도와줬고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들어가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나와 살자고 하더군요. 본인 집에선 본인 어머니가 힘이 제일 센데 그거 비유 좀 못 맞추겠냐고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갑 중에 갑이고 저희는 을 중에 을이었으니 도리 없이 시댁에 들어가 저는 시아버지 병관호와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이런 우울한 상황에도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바로 엄마의 백반집이 오픈한 지 2달도 안 돼 손님이 엄청 몰려 성황을 이루게 되었죠. 저렴한 가격에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엄마의 서비스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아침 식사까지 할 수 있으니 출근하기 전에 엄마 식당에 들려 아침을 먹고 가는 직장인들도 꽤나 많았어요. 처음엔 저희도 원래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지 말고 들떠있지 말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엄마 식당은 장사가 잘 되어 일손이 부족해 직원까지 1명 더 쓰게 되었죠. 근데 이런 호사에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1명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장사가 잘 되는 걸 보자마자 1년도 안 돼 엄마에게 세를 더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내 덕이고 내가 사람이 기운이 좋아서
너희 엄마 장사도 잘 되는 거다. 내가 먼저 이런 제안을 안 했음. 아직까지도 너희 엄마는 돈도 못 벌고 그러셨을 거 아니냐? 나한테 몇백 번이고 고맙다고 하셔야 돼. 다 나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세를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가 수시로 가게를 들락날락해서 보는데 아니 벌써부터 주방 쪽에 뭘 고치고 그러셨더라? 그거 원래 그렇게 고치고 그럼 배상 받아야 돼. 근데도 내가 사돈이니까 봐주고 새 조금 올리고 마는 거라고. 사돈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 아주. 어머님, 이런 법이 어딨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저희 엄마가 음식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잘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어머님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공짜로 상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다 죽어가는 상권 엄마가 가게 오픈하면서 다 살려는 거라고 주변 상인들도 그랬대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세를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저희 엄마가 주방 구조 바꿔서 세 올리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니까 올리시는 거잖아요. 막말로 어머님도 저희 엄마 아니었음 그 상가 계속 공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는 올리지 마세요. 서로 좋은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입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냐며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어딜 을주제에 갑한테 대들고 있냐고 하더군요. 남편 또한 제게 뭐라고 하며 뭐하러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렸냐고 쩔쩔매는데 이런 남편 놈도 등신 상등신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도 안 돼 세 올리는 건 법에도 저촉되는 거라고 권리 주장을 했죠. 그러니 결국 시어머니는 세 올리는 건 포기를 했지만 이 불똥이 엄마한테 튀었어요.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 말은 안 하셨지만 가게 직원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시모가 매일같이 엄마 가게에 와서 엄마를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는데 엄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번 재계약할 땐 세를 좀 올려줘야겠다고 넌지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 말에 괜히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기어코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달을 만드냐고요. 그러니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였다며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보다는 덜 할 줄 알았대요. 요새 하는 말들이 조물주위에 건물주 있다고 남한테 굽신대는 것보단 사돈이니까 그런 건 없을 줄 알았다는데 남보다 더하다며 이제 가게 오픈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투자금 횟수랑 은행 빚을 갚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를 올리더라도 시모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장사가 잘 되니 그거 하나 보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엄마도 한 번에 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엄마 잘못도 아닌데 괜히 엄마한테 화를 내서 제 마음만 불편했죠. 떳떳하게 돈 낼 거 다 내고 상가를 임대해 쓰는데도 저희 모녀는 늘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나마 제가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시모에게 옳고 그른 걸 따박따박 따지는 일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저희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겐 단 한 번의 좋은 일도 오지 않는지. 엄마가 식당 운영한 지 4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새벽 일찍 식당에 나가 반찬 준비를 하시다가 쓰러지신 걸 직원분이 발견해 바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다행히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골든타임은 지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어와 숫자를 담당하는 부분에 출혈이 생기면서 엄마가 글자와 숫자를 아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엄마는 본인의 이름도 자식들의 이름도 다 까먹었고, 현재가 몇 년도인지 몇 월 며칠인지 숫자 읽는 것도 아예 못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호전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엄마는 출혈량이 적지가 않아서 약물 치료로 1년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평생 후유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고, 한동안 식사도 저희와의 대화도 모두 단절을 하셨어요. 이런 엄마를 보고 있자니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얼마나 제 가슴을 내리치고 저를 원망했는지 친오빠 얼굴 보기도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돌볼 수 없었고 엄마를 먼저 돌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당분간은 엄마네 집에 가서 병원 모시고 다니며 엄마를 챙겨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며 엄마한테 가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드니 궁시렁궁시렁 대시며 그럼 시아버지 수발은 누가 드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짐을 싸서 나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이 시간 이후로 집 나가면 2번 다시 못 들어올 줄 알라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어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소리를 해대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도 그렇게 말을 할지가 의문이었네요. 그때는 저도 제 엄마가 우선이었기에 무서울 것도 없이 집을 나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도 제가 오니 그제서야 마음이 좀 진정이 되셨는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안 먹겠다던 밥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였고, 불면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잠도 주무시기 시작하셨죠. 사실은 저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내비치면 엄마가 더 불안해할까봐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엄마를 안심시켜드렸고, 같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한글 문제집과 숫자 문제집을 사와 공부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 가게에도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늘 식단 걱정을 하셨거든요. 같이 일하셨던 직원분께서 엄마 대신 식당 운영은 하시긴 했는데, 그분도 혼자 하려니까 감당하기 벅차셨는지 보름 정도 일하시고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게 문 앞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도와 다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솔직히 엄마가 음식을 만드실 수 있을까 걱정은 됐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하고 싶어 하니 제가 더 도울 생각으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글씨와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셔도 음식 레시피는 잊지 않으셨는지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셨어요. 엄마 말로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 같다며 한평생을 음식만 만들다 보니 이게 가능한 것 같다고. 그래도 이건 잊지 않았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아주 바보는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제육볶음을 먹는데 그 맛은 진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셨고 저는 엄마 대신 계산이랑 식재료 주문 같은 걸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와선 엄마와 새벽까지 한글 공부와 숫자 공부를 했죠.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니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어요. 본인도 지금 나름 시어머니를 잘 구슬리고 있으니 적당할 때 집으로 오면 될 것 같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까지 했죠. 그리고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아들 학교로 상담을 가는 날이어서 엄마 가게에는 못 나가고 상담이 끝나고 나간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늦은 오후에 엄마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주방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주방 뒤쪽으로 나가면 아예 바깥이 나오는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 같았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둘은 저희 엄마에게 폭언을 내뱉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걱정하고 절 위로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장사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숫자도 제대로 못 세면서 뭔 장사를 한다 그래요? 아, 월세 낼 날짜가 지났잖아. 월세 낼 날짜가. 가게 통장 어딨어요? 통장 비밀번호 써놓은 것도 같이 내놓으세요. 우리가 월세 빼가게. 어딜 공짜로 가게를 쓰려고 하고 있어? 여태까지 싸게 써온 주제에. 예, 이왕 가게 통장 가지고 오는 거 싹 다 인출해버려라. 그동안 내가 월세 깎아서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아주 혈압 올라 죽겠다. 아유, 저 상놈의 집안이라 글도 못 읽고. 당신은 원래 글을 못 읽는 거 아니야? 그깟 뇌출혈 있다고 글을 못 읽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디서 엄살을 부리면서 가게세 안 내려고 머리를 쓰고 있어? 하여간 못 배워먹은 무식한 쌍놈들이 더 얌체짓을 한다니까. 내 말이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냐고. 당신 딸내미도 이러던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둘 다 하는 짓이 똑같네 똑같아. 얼른 통장 안 내놔요?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장사 계속해야 돼요. 통장 줄게요. 엄마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 둘에게 통장을 주었고 그 둘은 통장을 받아들고 주방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급하게 카운터 쪽으로 몸을 숨겨 그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네 장모 진짜 기억 못하는 거 맞지? 확실하지? 뇌출혈 그게 기억상실증도 같이 온 모양이다. 확실하다니까. 저번에도 내가 이랬는데 기억을 못해. 내가 사위인지도 아예 몰라. 자기 자식들만 알아보더라고. 장모는 지금 우리가 여기 상가 주인인 줄 아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좀 더 뺏어와야겠다. 그동안 못 받은 월세
저 여자 기억 돌아오기 전까지 싹 다 뺏어와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둘을 향해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제가 숨어있는 줄 몰랐던 남편놈과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언제부터 와 있었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잡고 놓질 않았어요. 네가 그럴 꼬도 사람이냐고, 아픈 장모 상대로 이딴 짓을 하고 있냐고, 가만히 안 될 거라고 옷 윗부분을 잡고 늘어지며 난리를 치니 시모가 뒤에서 저를 잡아 끌며 내 아들한테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도 내팽개치며 가만히 안 될 거라고 씩씩대니 남편놈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월세를 못 받은 지 엄마를 대신해 일부러 세게 이야기를 한 거라며 엄마 편 들어주느라 맞장구를 쳐준 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개소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맞장구를 쳐도 쳐줄 게 있고 쳐주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변명하지 말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도 당신이 되려 나서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시어머니도 저희를 따라 나와선 내 아들이 그런 소리도 못하냐고,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훈수질을 하고 있는 거냐고 되려 저를 잡아 끌며 이리저리 내팽개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가게에서 나와 저를 보더니 벌벌 떠는 손으로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겁니다. 그리곤 전화야, 내가 여기 써있는 숫자 똑같이 쳐서 전화했다. 이거 명함 준 사람이 나쁜 일 생기면 무조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곧 올 거라고 하니까 저 나쁜 놈들 잡고 있어. 엄마가 건네준 명함을 보는데 그 명함은 일반 명함이 아닌 형사의 명함이었고 정말 얼마 안 돼 가게로 어떤 남자가 한 명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곤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어머머 소리를 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중학생 때 저희 집에서 하숙을 했던 대학생 오빠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오빠를 거의 친아들처럼 보살펴주면서 아버지 몰래 하숙비도 안 받고 챙겨주었는데 이 오빠도 그걸 알곤 언젠간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가워 그 오빠에게 어떻게 엄마랑 연락이 닿았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 가게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밥을 먹으러 왔다가 엄마를 알게 되었다는데 엄마는 지금 그 오빠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명함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오빠를 보더니 저보다 더 놀라하며 오금을 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저희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그냥 통장 주고 가자고 하는데 형사가 된 그 오빠가 무슨 일이냐고 저희 엄마가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도망가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붙잡아 얼굴을 들어보시라고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가 완강히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그 오빠 대신 시어머니 얼굴을 들췄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친 그 오빠가 저희 시모 이름을 부르며 아직까지 이러고 사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살이 하고 나오면 정신 차리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냐며 내가 분명히 어디선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반성하면서 제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냐며 시모의 과거 행각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모가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역시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은 표정이었죠.
형사님, 제가요,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가 우리 사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 테니까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그러더니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다리를 붙잡으며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천하의 쓰레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2번 다시 사돈 앞에 안 나타날게요. 그러자 그 오빠가 시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놈은 그 말에 줄행랑을 쳤고 저는 그 오빠랑 가게에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는데 그 오빠가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던 것도 자기가 처음 형사가 되자마자 맡은 사건이 시어머니 사건이라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3명만 거치면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과거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불륜남과 함께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사기쳐서 번 돈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불륜남의 아내까지 위협해 그 2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는데 글쎄 징역형까지 살았대요. 그 연도를 따져보니 남편 어렸을 때더라고요. 아마 시모의 과거 일은 남편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오빠가 제 사정 이야기를 듣곤 자기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고 이혼까지 생각을 해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복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그 오빠 말이 저희 시모를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세금 포탈이 의심되는 당사자가 있다면 국세청의 세금 포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 그곳에 민원을 제기하라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세금 포탈 여부에 대한 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둘 다 하라고 했어요. 이 오빠 말로는 분명히 시모 힘으로 그렇게 많은 상가들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며 뒷꼼수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하기야 이 오빠 말대로 시모에 이런 구린 과거가 있으니 충분히 그럴 법도 하겠다 생각을 했고 이 오빠가 시키는 대로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놈에겐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남편놈은 제가 시모 엿먹이려고 하는 건 모르고 본인이 시모랑 연 끊고 살 테니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그딴 짓 하고 통장까지 탈취해간 놈이 무슨 낯짝으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냐고. 네가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는 놈이냐고. 너도 네 엄마 닮아 그따위로 사는 거냐고. 위자료나 준비해두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세무조사 받는 걸 다 지켜보았는데 시어머니는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된 꼴이었어요. 물론 자기가 떳떳하면 무서울 게 전혀 없을 텐데 역시나 줄줄이 소세지처럼 그동안 해온 탈세와 조작질, 편법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여태 거기에 남편놈까지 가세를 해왔다는 거였죠. 저 모르게 남편놈은 아파트와 상가도 몇 개나 갖고 있었고요. 결국 그 2인간들은 국세청에 수억 원가량을 추징하면서
가지고 있던 상가도 몇 개나 처분을 하였어요. 시모는 엄마가 하고 있던 가게의 상가까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 상가를 저희 친오빠가 아주 싸게 받게 되면서 엄마는 이제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남편 놈의 숨겨진 재산을 똑같이 절반 분할해 가지고 왔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놈이 저희 엄마에게 했던 악행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죠. 그 몫은 엄마에 대한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맘 같아선 매년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 민원을 넣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 인간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금은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하고 나선 엄마가 호전될 때까지 엄마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와드렸고 현재는 엄마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저는 직장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 인생이 구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엄마를 위해 저도 평생 제 인생을 바치며 효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여태껏 제 인생이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요즘같이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굳게 마음을 다잡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의 말씀 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자영업자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